정관 스님, 나의 음식. 가을이 오면 천지남에서는 어디선가에서 흘려드는 은행나무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천지남 산신각 옆 작은 계곡 근처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다. 은행나무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단백질을 품은 은행 열매는 사찰 음식의 중요한 재료이기도 하다. 공양 그릇인 바루도 은행나무로 만든다. 백양사 주변에는 비자나무, 대나무, 차나무가 자생한다. 사찰의 아름다운 자연과 고적함은 부처의 길을 찾고 따라가게 도와준다. 고요와 어둠만이 가득한 밤에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든다.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산책은 언제나 특별하다. 스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자연과 친숙하다. 때때로 몸을 굽혀 식물을 만지고 잎을 따서 씹어보기도 한다. 모든 식물의 이름을 알며 어떤 향기가 나는지, 언제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시들어 가는지를 안다. 계절과 성장 단계에 따라 어떻게 맛이 변하는지도 알고 있다. 밖에서 겨울을 나고 추위에 살아남은 양배추는 섬유질 구성이 다르고 맛도 다르다고 한다. 스님은 식물의 다양한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해 우리의 일부가 되는지도 알고 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가 되기에 건강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은 끊임없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일이다. 천지남 선원 앞에는 그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세월을 가늠할 수 있는 500년 된 탱자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스님은 이 탱자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무의 일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봄이 되면 500년 된 고목의 가지에 기적처럼 하얀 꽃이 피어난다. 꽃이 지고 자라난 초록색 열매는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변한다. 나무는 크지 않고 굽이 졌는데 겨울의 추운 바람과 폭설로 위로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의 흔적을 응축하고 있는 나무에게서 자연의 힘과 생명의 신비가 느껴진다. 스님은 매년 탱자를 수확해 설탕에 버무려 항아리에 넣고 발효시켜 탱자청을 만든다. 1년 후에 과육을 채로 걸러 3에서 5년간 더 숙성하면 청이 된다. 시간이 일을 하지 나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시간이 진정한 명장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맛과 향이 생기지요. 스님은 자연과 시간의 위대한 솜씨에 비해 자신의 솜씨는 작고 소박하다고 말한다. 태양, 안개, 비, 바람, 이슬, 달빛이 열매를 만들었고 그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인 대지의 힘이 큰 역할을 한다고. 스님은 여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 보탤 뿐이라고 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위대함과 그 안에 깃든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간다. 매 순간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일만으로도 우리는 외부 세계, 자연과 직접 연결된다. 올바른 호흡이 명상의 중심이 되는 건 그래서일 것이다. 인간과 자연은 늘 하나다. 스님은 요리할 때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을 생각한다고 했다. 음식을 준비할 때 모든 손짓에 섬세한 주의를 기울이는 스님의 모습에서 헌신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스님이 요리가 명상이며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일 것이다. 내가 가진 에너지가 재료로 흘러들어가 음식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스님은 열매를 여러 해 동안 발효하고 숙성시켜
새콤달콤한 청과 양념장을 만든다. 스님은 음식에 관해 이야기할 때 숙성한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숙성은 시간과 자연이 함께 이룩하는 작업이다. 발효와 숙성을 거친 음식은 영양과 맛과 향이 더 풍부해진다. 스님은 직접 만든 청과 양념장을 보관하는 보물 창고를 보여주었다. 수많은 온기와 유리병 속에 시간의 작품들이 담겨 있었다. 스님은 자연의 모든 일을 맡기면 근사한 맛으로 보상받는다고 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님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 모든 게 너무 쉽고 자연스러워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까지 했다. 천지남 아래 작은 계곡 옆으로는 가파르던 경사가 스르르 풀리듯 평평해지는 땅이 있는데 여기에 스님의 텃밭이 있다. 겨울의 추위와 눈을 견뎌낸 양배추를 비롯해 상추, 풋고추, 깻잎, 쑥갓, 유채, 고수, 근대, 자소, 애호박 등이 자란다. 텃밭 가장자리에는 온갖 종류의 싱싱한 야생초가 무성하다. 이 작은 공간에 수많은 생명이 공존한다. 멧돼지, 살쾡이, 고라니 같은 다양한 야생 짐승이 여길 오가요. 스님이 웃으며 말한다. 백학봉 산 중턱에는 야생 차나무들이 있어 봄이면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든다. 비자나무 숲 아래 참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표고버섯도 햇볕에 말려 요리에 활용한다. 천지남 곁에는 천연기념물인 비자나무가 무성하게 자란다. 가을에는 비자 열매를 따서 비자청을 만들고 강정으로 만들어 먹는다. 비자 열매는 예부터 스님들의 천연 구충제이기도 했다. 비자나무에는 특별한 향이 있는데 스님은 이 향이 음식에 스며들게 한다. 스님이 손수 담그는 간장에서도 비자나무 향이 난다. 사찰에는 땡감나무도 있다. 감이 익으면 곶감을 만들어 먹고 감 말랭이 무침과 감식초를 만든다. 스님이 직접 농사 짓지 않는 식재료는 가까운 오일장에 가서 사온다. 스님은 장터 사람들을 다 잘 안다. 장터를 돌면서 현지 농부가 재배한 농산물을 사고 안부도 묻는다. 필요할 때는 시장 안에 있는 철물점에서 칼을 사기도 하는데 때론 투박한 칼이 시중에서 파는 비싼 칼보다 낫다고 한다. 632년에 창건한 백양사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에 있다. 바위가 많고 웅장한 백암산이 뒤로 가파르게 솟아있는데 정상에 오르면 멀리까지 아득히 펼쳐지는 아름다운 산맥의 전경이 보인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고목이 울창한 계곡에 자리한 사찰 건물 전부가 한눈에 들어온다. 백양산은 출입문, 정각, 탑, 법전, 숙소 공간, 공양간, 다실, 정자 등 크고 작은 건물 약 30채가 있는 중간 규모의 사찰이다. 마당도 있고 연못과 작은 호수도 있다. 창건 이후 수많은 스님이 이 산사를 찾아와 머물다 떠났다. 오늘날에도 백양사에 오는 길은 쉽지 않은데 과거에는 그 여정이 더욱 길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 발자국들이 지금의 길을 만들었다. 불경 읊는 목소리와 목탁 소리가 지금도 남아 고요한 계곡에 울려 퍼진다. 북과 종소리는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정관 스님은 백양사 천지남의 주지로서 사찰의 모든 일을 책임지며 10여 년 넘게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재 백양사는 템플 스테이트를 운영하며 세계 각지의 다양한 손님들이 스님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천지남을 찾는다.
절 마당에는 각종 재료를 발효시키는 젓갈색 옹기가 늘어서 있다. 옹기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 숨쉬는 항아리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발효를 하는데 특히 적합하다. 흙으로 빚은 옹기는 1200도에서 구워서 만들며 안에 저장된 음식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옹기의 활발한 호흡은 발효 과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오래 발효할수록 그 효과가 더 좋아진다. 발효는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분해하고 변형시켜 새로운 맛과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다. 발효를 거쳐 훌륭한 풍미를 지닌 양념과 마실거리, 먹을거리가 탄생하는데 이는 자연이 선사하는 기적 같다. 전통적으로 사찰에서는 옹기가 모여있는 장독대 주변에 특정 나무나 꽃을 심어 풍미가 더욱 올라오도록 했다. 특히 비자나무는 향균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향이 강해서 풍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스님은 직접 담근 온갖 양념을 옹기 안에 보물처럼 간직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간장, 된장, 고추장이다. 콩을 삶아 자연 발효시킨 메주로 만드는 간장과 된장은 사찰 요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양념이다. 만드는 과정은 복잡하고 긴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옹기는 항상 뚜껑으로 덮어두고 자연의 힘에 모든 것을 맡긴다. 낮의 옹기와 밤의 냉기에 그대로 영향받게 둔다. 옹기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보관하는 데도 필수다. 사찰 김치는 마늘이나 젓갈이 들어가지 않아 일반 김치보다 가볍고 시원한 맛이 난다. 매년 11월이면 스님은 많은 사람과 여러 날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담그는 김장 행사로 겨울나기를 준비한다. 행사에는 70여 명에서 1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하고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온다. 김치는 다가오는 겨울을 지나 다음해 봄까지 먹을 만큼 준비하는데 배추, 무, 갓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재료를 사용한다. 김장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담근 김치를 조금씩 나눠 가져가고 나머지는 옹기에 보관한다. 이렇게 발효가 시작된다. 스님은 이외에도 다양한 것을 만든다. 각종 열매와 쌀로 식초와 조청을 만들고 채소와 버섯과 과일은 햇볕에 말리거나 장아찌를 만들어 보관한다. 매년 이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 언제나 넉넉하도록 준비한다. 장은 오래 보관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데 스님에겐 30년 된 간장도 있다. 양이 넉넉히 남아있지 않아 스님도 애지중지하며 아낀다. 스님은 옹기 뚜껑을 열어 안을 다정하게 들여다보고 한 숟가락 퍼서 말한다. 이 향 좀 맡아보세요. 시간과 소금과 콩과 물이 이 멋진 양념을 만들어냈다. 이 또한 스님의 작품이다. 정관 스님은 스님과 사찰 음식의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셰프의 테이블 때문에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자연과 인간의 균형, 순환의 철학을 담은 스님의 음식은 지속 가능한 식문화를 지향하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이제 모두가 스님의 공양간을 주목하는 듯하다. 음식을 맛보기 위해 오는 사람들, 음식을 배우고 일손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찾아든다. 스님은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주 이야기한다. 손에는 섬세함과 힘과 아름다움이 있으며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손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생명을 앗을 수도 있지만 따뜻한 손으로 누군가를 돕고 힘을 보탤 수도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손으로 음식을 만든다. 손을 거쳐 우리의 에너지가 자연 재료에 스며든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우리는 자연과 동화된다.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스님은 정원에서 키운 오이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오이가 되고 오이가 저 자신이 되죠. 음식으로 나의 에너지와 자연의 에너지가 만나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손이 지어내는 마법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하다. 배추를 단순히 채소라고만 보지 말고 우리 몸의 일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추가 곧 내 몸이 되고 자아가 됩니다. 따라서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김치를 담그면 좋은 김치가 됩니다. 스님의 손은 둥그스름하니 작고 투박하다. 손바닥은 온갖 재료와 물과 열과 수증기로 부드러움이 많이 사라졌고 손금도 희미해진 것 같다. 스님은 오랜 시간 국경을 넘나들며 수많은 사람들 위해 음식을 했고 스님의 손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스님은 텃밭에서 일하거나 공양간에서의 채소를 다룰 때 이렇게 말한다. 각각의 식물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자라나고 꽃을 피우는지, 언제 어떤 맛이 나며 언제 수확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꼼꼼히 알아야 하죠. 그래야 부드럽거나 질기고 달거나 쓴맛을 내는 식재료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어요. 스님은 호박, 죽순, 연근을 잘라 단면을 보여주며 서로 얼마나 다른지 또 각각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한다. 바구니에 온갖 푸성귀를 가득 담으며 여기저기 조금씩 뜯어 맛을 본다. 스님은 채소에 해박하다. 사찰에서는 예로부터 산비탈에서 자라는 버섯, 뿌리, 열매뿐 아니라 여러 산나물도 채취해왔다. 스님은 다양한 채소에 관해 즐겨 이야기한다. 종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 모양과 빛깔뿐만 아니라 섬유질도 가지각색이다. 많은 식물이 인간과 동물의 해로운 독을 품고 있습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자기 방어를 하지요.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다른 존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해요.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생명의 원리입니다. 식물은 보통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갈 때 독성이 가장 강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독성을 중화하고 건강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어요. 채소를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많은 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삶거나 데치거나 쪄서 먹을 수도 있고 특정 발효 양념장을 쓸 수도 있어요. 스님에 따르면 간장과 된장은 채소의 풍미를 끌어올릴 뿐 아니라 독성을 중화시키고 소화를 도와 장내 유익균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한다. 스님의 말을 들으면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며 유기적인 것인지 깨닫게 된다. 절 공양가는 약식 동원, 즉 음식이 곧 약이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을 잘 드러내는 장소다. 예부터 수행하는 스님들은 음식을 조절하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했고 몸이 아플 때도 다양한 음식으로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스님 대부분은 음식이 지닌 치유 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음식의 각 성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같은 땅에서 자란 채소가 이처럼 서로 다른 영양소를 추출하여 스스로 성장하고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모습은 매우 놀랍다. 정관 스님은 채소들의 특징을 잘 알면 내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성분을 적절히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예를 들어 여름에 익는 쌀은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겨울 작물인 보리는 몸을 차게 한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는 몸에 열을 내리는 보리차를 마시면 좋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재료로는 마늘, 생강, 고추, 감자 등이 있다.
반대로 채소와 샐러드는 자연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날로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몸에 냉기가 축적되어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온기와 냉기의 균형이 조화로워야 한다. 따라서 채소는 익혀서 간장으로 맛을 내거나 두부와 같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더하는 것이 좋다. 스님에 따르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다. 재료마다 고유의 개성과 아름다움이 있기에 그것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준비 과정은 간단할수록 좋다. 스님은 원산지가 확실한 재료와 직접 담근 양념장만을 사용한다. 20년 묵은 간장, 8년 묵은 된장, 10년 묵은 감식초, 쌀과 매실과 다양한 열매들로 만든 청은 스님의 자랑이다. 이 맛은 시간의 작품이다. 바로 여기에 스님 음식이 지닌 독특함의 비결이 있다. 스님의 음식은 한국 사찰 음식의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 스님이 요리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면면이 이어져 온 불교의 정신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스님은 식사 준비가 다 되면 공양하세요 하며 사람들을 부른다. 많은 스님이 머무는 큰 사찰에서는 목탁으로 식사 시간을 알린다. 사찰에 머물면 하루 3번은 공양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공양이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정중히 내주고 받는 일이다. 여기에는 엄숙함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는 음식을 향한 감사가 담겨 있다. 불교에서는 밥 한 톨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한다. 쌀 한 톨에는 대지와 햇빛, 비, 바람, 달빛, 안개, 이슬의 힘이 모두 담겨 있다. 여기에 곡물을 농사를 짓고 수확한 사람들의 노고와 에너지가 더해진다. 내 앞에 놓인 쌀 한 톨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 이유다. 아침 식사는 새벽 6시에 한다. 쌀과 채소로 만든 죽을 간단히 먹는다. 점심에는 밥과 더불어 몇 가지 반찬을 준비한다. 끝으로 차나 커피를 마시기도 한다. 맑은 장국에만 국수 요리. 전과 떡이 인기가 좋다. 메뉴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이며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가벼운 음식을 먹는다. 전통적으로 공양가는 힘의 근원지였다. 힘을 주는 음식을 만들고 보존하고 나눠 먹는 곳이기 때문이다. 공양간에는 향적당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냄새와 향기가 이곳에 모여 음식이 되기 때문이다. 공양간이나 향적당이라는 이름에는 음식에 대한 불교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음식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따라서 깨달음의 길도 올바른 음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다. 정관 스님은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음식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정성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스님은 공양간에 있을 때면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떠올린다.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스님이 동화사에 머물던 젊은 시절, 어느 일요일에 그저 음식하는 게 즐거워 국수를 많이 삶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들은 맛있게 먹은 후 한결 따뜻해진 몸으로 가던 길을 갔다. 그 후 몇 달 동안 스님은 일요일마다 국수를 삶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모두가 즐겁고 감사의 음식을 먹었다. 이들 중 많은 이가 스님을 다시 찾아왔고 일부는 불교 신자가 되기도 했다. 음식은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킨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명료해진다. 얼굴색도 변하고 모습도 달라진다. 사찰 음식은 수행자를 위한 음식이다.
스님들의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랜 시간 지혜를 끌어모아 발전시켜온 식생활 전통인 것이다. 건강에 이로우며 마음의 자양분을 공급하고 더 많은 시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저는 셰프가 아니라 수행자입니다. 정관 스님은 자주 강조한다. 수행자란 행동과 습관을 바꾸려고 힘쓰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언제나 좋은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 타인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갖출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수행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다.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의 수행자다. 수행자를 위한 음식이란 어쩌면 삶에서 스스로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모든 일을 위한 음식일 것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에 있어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이 필요한데 이에 근간이 되어주는 것이 음식이기 때문이다. 사찰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찰 음식은 수행자가 건강하게 수행하며 내면의 고요한 평화를 찾도록 하고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음식이다. 제철 채소를 먹으며 자연과 어우러지는 섭생 방법을 깨우치고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소식하며 탐욕 없이 살아가는 법을 되새기게 하는 철학이 사찰 음식에 깃들어 있다. 사찰 음식은 넘치지 않아도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사찰 음식에 담긴 지혜는 인생이라는 각자의 수행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건강한 몸과 맑은 영혼이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맑은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고 정성스레 삶을 돌보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즐겁게 먹으면서 걱정도 미움도 본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절에서 쌀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흰빛의 쌀은 그저 먹거리가 아니라 인연과 공덕의 매개체이며 스님 수행의 원천이다. 절에서는 공양미로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우선 부처님께 올리고 스님들도 공양을 한다. 공양한 시주자의 인연을 다하기 위해서 정성껏 수행하고 기도한다. 그로 인해 만물이 평등해지는 뜻을 이룬다. 스님은 수행과 기도를 통해 그 공덕을 온 세계와 나누는 일종의 중매자라 할 수 있다. 공양미로 매일 맞이를 올리는데 이런 뜻이 있다. 스님들은 한 달에 2번 초하루와 보름날이면 삭발을 한다. 머리를 밀면 기운이 빠지기에 골을 메우기 위해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끈기 있는 찰밥을 쪄서 공양을 한다. 숯불에 구운 김에 들기름을 발라 소금을 뿌려 찰밥과 먹으면 별식이다. 한국인은 나물의 민족이다. 사찰에서는 자연의 시절 인연에 따라 산에 나는 산나물, 들에 핀 들나물, 농사짓는 농산물로 나물 반찬을 만들어 먹는다. 우리나라는 채식하기 참으로 좋은 환경이다. 3월이 되면 생강나무에 노란 꽃이 봄이 왔음을 알린다. 이즈음 스님들은 나무의 꽃과 새싹을 채취한다. 생강나무는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을 피우는데 노란 꽃은 차로 만들고 잎은 부각 재료로 쓴다. 3월에 스님들이 산으로 올라오면 생강나무가 벌벌 떤다. 스님들이 잎을 다 따가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들 웃음이 터진다. 4월과 5월에는 산과 들에 피는 산나물과 들나물을 먹는다. 땅에서 자라는 취나물, 참나물,
곰취를 참기름에 조물조물 묻혀 나물 반찬을 만든다. 음력 5월 5일 단오가 지나면 들풀에 독성이 생긴다. 열매 맺을 준비를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 독을 생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는 밭에서 키운 나물만 먹는다. 푸릇푸릇 자란 쑥갓으로 쌈을 싸먹고 아욱으로 시원하게 된장국을 끓이고 상추대 군김치도 만든다. 7월에는 열매가 익어간다. 여름 제철에 먹는 오이, 가지, 풋고추는 정말이지 아삭아삭 싱그럽다. 맛있다고 모든 열매를 다 먹어치우면 안 된다. 종자가 될 만한 튼실한 열매 몇몇은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가을에 종자 씨앗을 잘 갈무리해 둔다.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다. 9월에는 배추를 밭에 심고 석 달 동안 길러서 김장을 한다. 나물과 채소를 소금이나 간장에 절여 장아찌를 만들어 두기도 한다. 천지남 참외장아찌는 맛있기로 유명하다. 겨울은 모든 에너지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땅 위에 뿌리채소, 산나물, 들나물을 먹지만 한겨울에는 가을에 부지런히 채비해둔 저장 음식과 바다에서 나는 풀, 해초류를 먹는다. 미역, 김, 톳, 파래, 감태 등으로 나물을 무쳐 먹거나 국을 끓여 먹는다. 겨울 파래전은 정말이지 특별하다. 가을에 갈무리해 둔 종자는 겨우내 잘 말리고 보관한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밭에 거름을 넣고 씨앗을 심는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과 함께 순환한다. 제철 나물을 먹는 일은 자연의 섭리를 느끼는 일과 같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쉼없이 돈다. 우리도 그 자연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사찰 음식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의 철학을 제시한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과 동화되고 자연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